자, 여러분은 지금 청년 마음이음 라이브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지 씨가 너무 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청년을 모셨습니다. 은둔도 스펙이 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은둔 고수 유승규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은둔도 스펙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유승규라고 합니다. 와, 언제부터 이 은둔을 스펙으로 쌓아오셨어요? 한 20살부터 지금 29살인데요. 어. 중간중간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음, 그럴 때 다 끌어모으면 한 5년 정도는 집 안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은둔, 뭐, 히키코모리, 뭐, 외톨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많이 불러요. 은둔에 대한 정의를 좀 은둔 고수님께서 내려주신다면. 글쎄요, 아직 국가에서도 못 내린 걸 제가 내리는 게 좀 경험의 조심스럽고요. 힘이 크니까요. 네. 사실은 뭔가 사회적인 고립 청년의 범주 안에 하나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조례에서 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집 밖에 외출하지 않았거나 뭐 기타 다른 데에서도 기간이 다 달라요. 6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혼재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도 제가 만나봐도 아니 편의점 정도 나가고 그 외에 인간관계 없는데 이거 아예 외출 안 했다고 은둔형의 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 저 역시도 아직까지 고민 중인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은둔을 뭐 얼마나 했냐, 뭐 몇 개월을 했냐, 어디까지 나가면 은둔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은둔을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승규 씨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뭐 이제 항상 어떤 인터뷰 하고 나면은 뒤에 까먹는데 이 대부분 제가 부모님 탓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미리 오늘은 좀 전제로 깔아서 이게 뭐 부모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부모님이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뭐 네. 그건 아니고요. 뭐 네. 보실 수 글쎄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 소통이 조금 잘 안 됐어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종갓집 같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집이었고 저도 장손이었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장손이셨고 어머님이 이제 장손 며느리로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의사 공부를 하시느라 외국에 오래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어머님들이 약간 버티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님도 좀 부당한 문화들에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모른 채로 그냥 쭉 버텨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가운데서 그런 문화들을 좀 지켜보면 사실 좀 모순이 많잖아요. 좀 안타까웠지만 아빠는 안 계시니까 어느새 어머니는 저한테 고민을 좀 많이 털어놓으시게 되고,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제 고민을 얘기를 잘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뭔가 엄마도 힘들고 다들 힘든데 제가 성격이 또 활발하고 그런 편이어서 되게 능글맞고 이런 면이 있어서 더더욱 그냥 제 진짜 고민은 잘 얘기 안 하는 습관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매 시기별로 인기 직업이란 게 사실 좀 다르잖아요. 뭐 요새는 또 유튜버나 뭐 아니면은 좀 뭐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한 10년 전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유튜버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낮았죠. 그랬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다 나쁜 일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게임은 나빠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구나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유튜버라는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었어요. 한 중학교 때부터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주변에서도 좀 지지받지 못했고 항상 그걸 설명할 때마다 지금은 유튜버 세 글자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몇 줄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갸우뚱했어요. 끼와 에너지가 넘친 사람이었는데 그걸 어디서든 지지받거나 뭐 응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것도 그랬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맞서는 법도 잘 몰랐어요. 조금 더 어필했으면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안 되는 줄 알았고
네, 그런 분위기들에 좀 많이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어느 순간 실제로 은둔 청년 저희가 지원 사업을 제가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20살 무렵에 시작이 많이 된다고 아, 이렇게 지표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왜 이유가? 그럴까 생각해 보면 뭔가 결정되는 시기, 기존에 중고등학교는 잘 올라와도 뭔가 대학을 가고 기존에 좀 끈끈하던 친구 사이도 서로 환경이 달라지면서 조금 다른 자극을 받게 되고. 그나마 버티던 것들이 해체되는 네, 시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넘게 꾸준히 이제 온라인 게임도 열심히 하고 게임을 했다기보다 그 안에서 저는 네,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했던 첫 방송의 시청자가 한 138명이에요. 대단하네요. 그쵸. 지금은 뭐 그렇게들 평가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부모에 반하는 행동, 와, 내가 뭔가 규격에 넘어서는 행동.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좀 나쁜 아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채감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그나마 친구들이라도 좀 지지를 해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친구들도 때 되니까 다들 이제 나 이제 나도 공부하러 간다. 너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런 거 할래?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좀 잘못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딱딱한 사고력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달 정도 못 나가고 말 줄 알았는데 뭔가 삶의 목적이 없어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인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기본적인 생활 패턴도 다 무너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창문을 열었는데 벚꽃이 내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열어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활발한 사람이었고 항상 리더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도 못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은둔을 한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은둔 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숨겼어요, 이 사실을. 왜냐면 워낙 관계도 넓었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바쁜 척을 했어요. 네. 바쁜 척을 했지만 본인은 이제 본인 방 안에 있었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몸과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쯤 인정을 하는 계기가 있으셔서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구나. 사실은 그거 생각 하나만 했어도 좀 병원에도 가보거나 상담센터도 찾아가 봤을 텐데 그렇게 학습을 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게을러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내 상태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거나 고민을 얘기해야 된다는 옵션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혼자서 열심히 어떻게든 해서 극복해야 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궁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그렇게 군대 가기 전날도 은둔하고 있었고요. 갔다 오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환경과 시선들은 여전히 비슷하고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도 비슷하니까. 네, 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똑같아지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좌절감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이제 흔히 뭐 히키코모리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장 방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장이었고 뭐 쓰레기를 버린 적도 없고요. 정말 벌레를 제가 많이 부화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계기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이제 계속 쳤어요, 친구들한테. 거짓말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가면을 거예요. 쓴 거군요. 네, 감당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우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얘기할 때 심정은 이거 얘기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랑 더 이상 관계할 수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한 친구는 편지를 써줬고 한 친구는 이제 양말 세트를 사줬어요. 이거 신고 나와라.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죠. 이거 분명히 이상하네.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반응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나 이상하다고. 나 이상한 사람이야. 너네 왜 그래? 근데 그게 어쨌든 계기가 돼서 아닌데 나 이상한데? 그러면서 우리 전화상담센터에도 전화해보니까 괜찮대요, 저한테.
아니요. 아니 저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 옵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가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시기들을 거쳐서 좀 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제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까지 이제 연결돼서 처음에는 거기서 저도 지원을 받았던 청년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은둔 생활을 몇 년 하고 처음으로 친구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쵸. 거의 막바지 때쯤이었으니까 거의 한 5년쯤 하다가 네. 이제 그때쯤 털어놨죠. 뭐 물론 5년이 연속되진 않았지만요. 네네. 네. 와, 그때 친구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충격이었지만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얘기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죽는다고.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군요. 정말 내 얘기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군요. 네. 뭐 굉장히 저도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데 나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썼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지원 단체를 만나게 된 여정도 길었는데요. 너무 답답해서 난 진짜 안 되는 놈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히키코모리가 주인공인 영화들을 막 찾아봤어요. 김시표류기라던가 봉준호 감독님의 단편 영화 중에 흔들리는 도쿄라던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본 논문 같은 게 번역된 걸 하나 읽게 됐는데 일본에는 지원센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없었죠. 지금도 없나요? 지금 이제 한 몇 개 있죠. 몇 개 있지만 그것도 공식적인 센터라기보다 어허. 대부분 민간에서 하는 민간에서. 거죠. 저희 회사처럼 공동생활을 포맷으로 하는 곳은 저희 제외하고 한 곳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많았어요. 일본은 뭐 한 사업장만 해도 한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회적 문제로 이걸 봤다는 얘기기도 하죠. 네, 일본은 한 30년 정도 전부터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실제로 2018년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115만 명 정도의 은둔 당사자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정립한 분 중에 한 명인 이제 사이토 타마키 씨께서는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트위터에 남기셨어요. 실제로는 더 있을 거다. 그렇죠. 잡히지 않는 통계에 네. 잡히지 않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실무에 한 그래도 2년 넘게 있어 보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공동체 활동을 하셨고 이제 회복이 되셔서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은둔자들의 회복의 첫걸음은 뭡니까?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이제 공동생활 포맷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 가정과의 분리, 그래서 일단 조금 지지받을 환경의 수 변화. 있는,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인식, 그게 대부분 첫 스텝이고요. 그러다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제 같이 식사 당번도 하면서 생활 스킬도 다시 올려가고, 그러니까 은둔을 했다는 건 대부분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복하는 기간도 단기간에 되기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뭐 생활 스킬 기르다가 이제 또 저희 일 경험할 수 있는 곳들에 연결해줘서 또 안전한 환경에서 일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립으로 좀 나아가는. 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인정해 주고. 사실은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런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튀는 걸 싫어하는 이런 경직된 문화,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취업도 되지 않고 연애하기도 힘들고 M4 세대라고 하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쳐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만큼이나 심각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유승규 씨한테는 은둔히 스펙이 된 스토리가 된 상황인데 이게 다 이렇진 않잖아요. 음. 어떻게 하면 은둔을 스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 이제 은둔도 스펙이다라는 건 제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의 슬로건이에요. 아하. 네, 저희는 이제 은둔 고수라는 네.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은둔 고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처음에는 룸 서비스로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것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있는 상태 그대로를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용어가 필요했어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마치 삼국지에 있는 제갈량처럼 사실 속세가 어지러워서 좀 떠나 있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은둔고수라는 이름을 차용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 계통은요, 저는 운이 좋게 괜찮은 상담사분을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저희 기관에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기존의 공적 지원에서 이해받지 못한 경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교육들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상담사분들에 대한 보수 교육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인식도가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정책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내려가고, 그리고 오히려 뭐 서울대든 어디든 오히려 자문을 구해요. 그건 맞죠. 네. 당사자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 이거 아무도 모르면 은둔을 해봤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럼요. 건데, 그럼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스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은둔고수라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한 4-5개월 정도 양성을 하고 실제로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 상담을 나가거나 초기 접근에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사자니까. 이 시간에도 아마 하고 있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못하고 정부도 못하고 그들의 부모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양성 과정 5개월 과정 가운데 뭘 배워요? 저희가 이제 한 2기수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기 이해하는 세션들을 좀 자기 가져요. 자신을? 네, 자기 자신을 이해하거나 그걸 또 개방해봐서 음원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실제로 작년도에 제작한 음원은 지금 음원 사이트에 유통이 돼 있고요. 올해도 노래를요? 제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상담사 분에게 카운셀링 좀 교육을 받아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실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하는 태도, 폐를 끼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만 배우고 그 외에는 우리의 경험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 오히려 상담사나 기존 전문가들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렇죠. 네. 보람 있는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어제도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요. 뭐 정부 관련된 쪽에서도 뭐 모르겠어요. 저희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뭐 기업에서도 불러서 다 좋긴 한데 사실 조금 소모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제 그냥 모르는 분에게 문자가 와서 저번에 추천해주신 프로그램 하나 3개월 동안 잘 맞춰서 3개월을 외롭지 않게 보냈다. 네, 그리고 뭐 한 분은 공무원 시험에 덕분에 합격하게 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마웠어도 굳이 시간 내서 다시 연락하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들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게 양적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항상 좀 뭐랄까요, 지지가 잘 안 됐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끔 그런 문자들을 받으면 네, 기분이 그죠. 좋죠. 네. 맞아요. 정말 은둔히 스펙이 된 그 증거물이니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멋있다고, 네, 은둔고수 진짜 멋집니다. 부모도 병원도 국가도 못하는 걸 해내는 은둔고수짱,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말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셨고, 은둔이라 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연락 못했던 친구들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요 하셨고, 1명, 2명 정도만 있어도, 정말 진정한 친구 1-2명만 있어도 살 수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보통 사람보다 비범해서 생긴 일이라고.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운동까지 스펙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실제로 뭐 저도 처음에 지원 받으러 올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아, 저기 지원 단체에 가면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어떤 그냥 사회적인 활동만 봐도 이게 소위 말하는 스카이도 있고 뭐 카이스트도 있고 이거 뭐 공부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들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루저가 네.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람도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 은둔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죠. 은둔을 하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네. 반진호님 닮았다고. 빈진호인가요? 반진호인가요? 빈진호요. 빈진호죠? 죄송한데 미안합니다. 옛날 제가 사람. 앞으로 성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같은 댓글인 것 같아서 빈진호님 닮았다고. 저는 그리고 유튜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라는데 한번 유튜브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저의 영상을 편집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도 전공을 영상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집 가서 편집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쏟아놓고 나면 그래도 우리 은둔을 스펙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런 관련 영상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실 봉준호 감독도 10년 동안 집에서 영화 보고 만화책 빌려보고 그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참고 견뎌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닥달하지 않고. 그런 봉준호 감독의 스펙처럼 우리 반진호님, 빈진호예요? 반진호예요? 미안해요. 예. 빈진호예요? 모든 빈진호.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경력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요즘에는 후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경영난으로 올해 문을 닫습니다. 아이고, 네. 그 슬픈 얘기를 이렇게 그쵸. 명랑하게 하시면. 많이 슬펐죠. 근데 네. 사실은 저희 회사는 임원이나 대표분들이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본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불모지에서 고군분투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우리 사회가 좀 반성해야 되죠. 네, 뭐 반성까지 뭐 하면 반성해야죠. 좋죠. 예, 반성해야죠. 네.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겨우 저와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들이 은둔고수에 모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분들 그리고 어떤 유관 단체 분들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은둔이 스펙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어떤 갈래로든 열심히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은둔 고수들을 소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든 언론이든 이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고 지원으로 이어지셔야 은둔자들이 대한민국의 스펙이 됩니다. 네,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글쎄요. 뭐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원래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항상 스케일을 작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 발굴을 당장 하면 막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발굴을 하는 것은 저는 그냥 가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50명밖에 뽑을 수 없는 여력이었어요. 근데 더 뽑으라 그래서 100명 넘게 뽑았거든요. 결국 당사자들은 한 달 넘게 그 지원을 기다리다가 지쳐다가 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양성을 다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람을 양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건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소리 내주신 은둔 고수님, 네, 유승규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업 꼭 성공하세요. 실패하게 두질 않으세요. 지금 주위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당사자의 목소리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